설탕, 자당이라고 불립니다. 수크로스죠. 설탕은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로 이루어진 이당류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우리는 잠시나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설탕이 쾌락 중추에 작용해서 도파민을 올리기 때문이죠. 설탕은 중독의 기준에 맞을까요? 설탕 공급 제한 실험을 하면 폭식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공급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요. 2주간 제한 후에 공급을 하면 더 많이 섭취합니다. 갈망과 추구의 성향도 나타나고요. 설탕은 도파민을 올립니다. 지속적인 폭식을 나타내며 내성의 징후도 보입니다. 중독의 기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설탕에 중독된 사람은 교차 민감성을 보입니다. 즉, 알코올이나 암페타민 등의 약물에 더 쉽게 중독이 됩니다. 카페인, 중독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음식 중독 현상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바로 설탕과 카페인이 만나면 중독성이 증가합니다. 뭘까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 설탕의 중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당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를 반영해서 당질의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화한 값을 얘기합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이 지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지수가 높다, 55 이하인 경우에는 혈당지수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비스킷, 가공 음식 등입니다. 반면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이 있겠죠. 탄수화물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단당류, 포도당이나 과당 등이죠. 설탕이나 메가당, 젖당 등은 이당류라고 불리고요. 이를 단순당이라 부릅니다. 전분이나 글라이코겐 등 다당류는 복합당이라고 부르고요. 단순당은 우리의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복합당은 혈당 수치를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단순당은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슐린의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복합당은 인슐린을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의 혈당지수는 어떨까요? 설탕의 혈당지수는 밀가루나 전분보다도 낮다고 하는데요. 왜냐? 바로 설탕의 혈당지수가 낮은 이유는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은 혈당 수치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탕의 절반인 포도당만이 주로 혈당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설탕의 혈당지수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한때 설탕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다 라는 생각도 가졌다고 하지요. 과당, 당지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한때는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적인 감미료로 생각된 적도 있었고요. 그럼 설탕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설탕을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과 과당의 대사의 차이 때문입니다. 포도당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렙틴 분비가 증가하고요.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렐린 분비는 감소합니다.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렙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죠. 즉 포도당 농도가 증가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식욕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정상적인 식욕 조절과 체중 유지의 조절 기능에 있어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훌륭한 피드백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죠. 반면 과당은 식욕 조절과 체중 유지라는 조절 기능을 교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당 농도가 증가해도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렙틴 분비, 그렐린 분비 변화가 없습니다. 포도당, 과당, 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포도당은 곧바로 혈류로 흘러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각종 조직, 기관으로 흡수됩니다. 20에서 40% 정도만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는 대부분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일부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지나치게 많지 않다면 포도당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과당은 곧장 간으로 갑니다. 거의 다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잉여과당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따라서 많은 과당은 지방의 형성, 인슐린의 저항성, 그리고 대사증후군, 비만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집니다. 과당의 대사는 알코올의 대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에탄올은 약 80% 정도가 간으로 들어가서 대사가 됩니다. 잉여에탄올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신지방 합성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따라서 에탄올은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간의 주된 원인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한 방울도 먹지 않더라도 간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 인구가 남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당의 섭취가 간의 지방 축적을 조장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회계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높은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을 보입니다. 간질환 발생률도 꽤 높습니다. 술 먹지 않지만 음료수는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탕 섭취량과 당뇨병 발병률에는 관계가 있을까요? 2013년에 산자이 바수라는 학자가 발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175개국의 10년간 설탕 섭취량과 당뇨병 발병률을 비교했습니다. 총 섭취 열량의 증가는 당뇨병의 증가와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만약 설탕으로 공급되는 칼로리가 하루에 150칼로리 이상이라면 당뇨병의 유병률은 1%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증가입니다. 150칼로리가 다른 소스에서 왔다면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즉, 설탕의 섭취 증가가 당뇨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죠. 설탕에 노출된 기간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발생률 증가했습니다. 설탕 공급을 줄인 국가에서는 당뇨병 발생률 저하됐습니다. 설탕은 현대인이 마주한 잡식 동물의 딜레마 중에서 핵심적인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등은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먹어왔던 영양소였지요. 하지만 설탕은 아닙니다. 존 유드킨의 1963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영국인은 200년 전 조상이 1년 동안 섭취했던 설탕을 단 2주 만에 먹어치웠답니다. 영국인의 설탕 섭취량은 160여 년간 급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유가 바로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죠. 설탕 0.5kg의 가격은 13세기에는 달걀 360개에 달했지만 20세기 초반에는 불과 2개면 살 수 있었습니다. 생산량도 엄청 증가했습니다. 1820년대 10년간 생산했던 양을 1920년대에는 하루면 됐습니다. 설탕,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설탕만 줄여도 우리 몸에 큰 변화가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을 아주 끊지는 못하더라도 설탕을 줄이는 생활에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업체가 어딜까요? 1등은 물론 식품 가공업계인데요. 2등은 놀랍게도 담배업계랍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담뱃잎을 설탕에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담배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설탕에 담뱃잎을 절이면 독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배를 깊숙하게 들이마실 수 있고요. 그 전에 담배는 그렇게 깊게 들어 마실 수 없었답니다. 폐 속에 효과적으로 니코틴을 전달하는 거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폐암의 발생률 급증했습니다. 담배에 함유된 설탕은 이 타면서 캐러멜화되면서 단맛을 내고 기분 좋은 냄새를 냅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인기가 높아진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담배의 풍미, 흡연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탕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인류의 식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급속한 변화가 바로 설탕 소비량의 증가다. 예전에는 의약품으로 쓰던 설탕을 지금은 그야말로 지천에 널린 세상이 되었다. 설탕의 독성은 포도당과 과당의 대사 차이에 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